네, 안녕하세요. 바톤을 이어받은 송창용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환경이네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이지 오브 언택, 디지털 컬처의 가속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전염병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패스트인데요. 패스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14세기 발령이 해서 중국에서부터 유럽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몽고가 유럽 원정을 갈 때 그 흑사병 걸린 시체를 안으로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으로 이제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자료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고려 29대 충무광까지도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흑사병이 단순히 전염병만이 아니었고 이 흑사병을 통해서 과거의 신중심 사고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중심 사고로 해서 성직자들을 굉장히 높게 봤는데 이분도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경제 인구, 그러니까 경제 인구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경제 인구들이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남은 부가 주어졌고 사회적 신분도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문화적 융성기인 르네상스로까지 연결되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 인류 최고의 문화예술의 시대를 불러온 이런 아이러니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시대라는 거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노동의 역할, 노동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증상, 그리고 2주간의 잠복기, 공기 중에 비말 감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죠. 분명히 미중유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까요? 끝나긴 끝날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흔히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저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를 안고서 어떻게 안전하게 갈 것인가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택트 라이프가 출연을 했죠. 언택트라는 단어가 2020년 2월부터 급증하게 됐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자가 격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유람선을 따로 이렇게 사서 혼자 있기도 하고, 호나우두 같은 경우는 섬을 통째로 샀네요. 그리고 벙커에 이제 먹을 것을 마련해두고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격리 언택트가 언택트 라이프를 출연시켰고 그 라이프 출연 내용들을 보면은 자녀 교육, 쇼핑, 그리고 운동, 업무 방식, 위생, 그리고 여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우선 OTT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더 이상 가입자를 받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집콕하면서 OTT 시장이 성장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네요. 지금 6월인데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건강 관련입니다. 집콕하면서 많은 분들이 확 찌셨죠? 그래서 홈 트레이닝 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 힐링, 이런 앱들이 굉장히 이용자가 급증을 했고요. 홈웨어 구매도 확연하게 늘어났다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업계입니다. 여행업 그리고 항공업과 함께 굉장히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공연 취소로 거래액이 급감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온라인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BTS가 온라인 공연을 굉장히 성황리에 맞춰서 이게 또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언택트 라이프가 온전히 새로운 흐름일까요? 시간을 잠시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7년 굉장히 유행했던 소비 트렌드인데요. YOLO, You Only Live Once 잘 아시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나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요. 2019년 언컨택트라고 해서 접촉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무인 계산대, 또 뭐 모바일 주문 결제, 무인 탭, 뭐 챗봇, 뭐 이런 것들이 일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컨택트하지 않는 것을 준비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비현금 거래 규모입니다. 잘 보시면 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언택트 주요 고객이 1인 가구인데요. 그게 6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를 불문하고 언택트 서비스 사용 금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예측했을까요?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 어떻게 예측을 했었을까요? 매년 말마다 이제 트렌드 예측서가 쏟아지게 되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한번 보시면요. 주요 키워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견을 했다는 거죠. 코로나와 상관없이.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2년 동안 걸쳐 이루어질 만한 디지털 전환이 최근 2개월 동안 일어난 것을 경험했다. 즉, 예견되어 있던 비대면 디지털화가 전면적으로 가속화된 거죠.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당겨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분명히 위기입니다. 주율도산, 사라진다, 폐업, 굉장히 단어들이 자극적인데요. 매출 감소 상위 10개 업종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회도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밥만 많이 먹어서 쌀값이 깜짝 급등을 했다는 얘기. 서양에서는 휴지가 모자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데가 굉장히 판매가 수출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 숙박은 지고 단독 빌라,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빌라가 뜨고, 도심 물류 배달된 활기,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니까 구강용품의 매출이 커지고, 집에 있으니까 과자를 많이 먹고 마스크를 끼니까 껌을 씹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소비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언택트 관련 종목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실 이런 단어 아닐까요? 건물 폐쇄되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산발적으로 터지는 건물 폐쇄, 코로나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일단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많은 기업들이 예전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소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연내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지금은 그냥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상황이 내년 말까지 간다면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본격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더스트리 4.0이 뭘까요? 여러분, 독일이 제조업 강국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경쟁국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임금이 더 싼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제조업 혁신을 정책적으로 발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이고 2012년 하이테크 전략 2020을 통해서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조업을 완전 자동 생산 체계로 바꾸고 전체 과정을 최적화시키겠다라는 특징인데요. 산업 전반에서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인더스트리 4.0 통해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네요. 그 골자는, 인더스트리 4.0의 골자는 제조업 과정에서 로봇이 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먼 얘기 같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생산하는
로봇의 사용을 확장해서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더스트리 4.0에서의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상하듯이 새로운 노동 환경이 창출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 환경을 아르바이트 4.0이라고 해서 그 전과 달라진 노동 환경을 정의했죠. 그리고 인력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4월에 보도된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 자료에 한번 보시죠. 2023년까지 로봇 산업 규모를 굉장히 늘리고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그 주요 내용 중에 2020년 올해만 3대 제조업 중심 로봇, 그리고 4대 서비스 분야, 그리고 로봇 산업의 생태 기본 체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올해만 1,270억을 써서 1,500대의 로봇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 위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2022년까지 거의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31조를 써서요. 굉장히 큰 규모의 정책이죠. 그중에 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디지털 뉴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NA,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인공지능이죠. 그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단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리고 개방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디지털화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그런 그 데이터의 덩어리,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그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죠. 이런 디지털 뉴딜에서는 우리 우선 국민에게 밀접한 6대 분야, 6대 분야에 대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 가지고 이게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돼가지고 데이터 공공재 되면 그 데이터 가지고 어떤 기계를 돌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간에게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세인트 갤런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4.0 환경에서의 새로운 노동 환경이죠. 이런 22개의 가정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몇 가지 주요 사항만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 귀결되는 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4.0 노동은 유연화, 디지털화, 그리고 인간의 숙련도의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유연화, 디지털화, 숙련도의 변화,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노동의 유연화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프로세스가 유연하게 구축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흐름은 원격 근무입니다. 주요 기업의 상황인데요. 트위터의 경우에는 무기한 재택근무 계획을 발표했고요. 페이스북은 4만 5천 명 전체 직원 중에 10년 내에 50% 이상 재택근무 하게끔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순차적이죠. 한 번에 시키지는 않고 우선 업무 성과 평가가 높은 사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 캐나다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에서 토비 리트케라는 CEO가 역시 사무실 중심주의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죠. 제가 생각하는 거 비슷합니다. 2030년에나 일어날 것이 2020년에 일어났다. 굉장히 공감하는 멘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경험했습니다. 62% 가까운 직원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했는데요. 이게 이전에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죠. 그렇다면 재택근무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택근무가 비즈니스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답을 한 경우가 85%. 그리고 매년 5,600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병가를 내는 직원이 13% 감소했다고 하고, 재택근무의 80% 가까이가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재택근무가 과연 편리한 거는 맞을까요?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다수의 국가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무실 근무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퍼 리서치 내용이 왼쪽 아래에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스케줄 관리나 장소 제약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업무적으로는 다양한 단점도 나타났다는 거죠. 재택근무가 마냥 좋고 생산적이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꾼다면 원격 근무에서 더 계획적이어야 되고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투모로우의 마이크 월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동 문화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직뿐 아니라 원격으로 일하는 조직에도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팀이 통합되는 방식이다. 기술보다 문화적 체계가 중요하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팀의 성과는 심리적 안정감에서 발현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화적 체계를 굉장히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요. 떨어져 있어도 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바른 원격 근무를 위한 몇 가지 내용을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떨어져 있어도 기본은 일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수치 정보와 업무 매뉴얼은 상시 공유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소통 툴을 이용해서 접점의 수를 유지를 해줘야 되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호 신뢰 기반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으면은 원격 상황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체 협업 진행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투두 항목을 상시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물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과물 수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자기관리. 네, 보안 관련된 부분은 인간의 윤리성에 대해서만 기대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물리적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노동의 디지털화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디지털 도구들이 우리 업무에 투입된다는 얘기죠.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수는 상당 부분, 상당 시간을 부수적 관리 업무에 쏟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3.58시간, 거의 절반을 부수적 관리 업무를 하는데 투여한다고 하는데 이건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3위라고 하네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제레미 리프킨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확 찾는 사람이 많아지신 분입니다. 노동의 종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산업국가의 노동력의 75% 이상이 단순 반복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기계, 로봇, 더욱더 정교화되고 있는 컴퓨터는 이런 작업들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들은 하이테크 기계 문화와 부합되도록 노동력을 재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베넨 컴퍼니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한 회사의 비중입니다. 평균 84%인데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95%, 리테일에서 90%, 굉장히 높죠. 회사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시죠.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은행은 대출 프로세스에서, 그리고 보험업계는 고객의 클레임 대응 등에서 자동화를 활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예약 취소들이 많았었는데 그 대응하는데 활용했다고 하네요. 로봇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HR에도 적용이 됩니다. RPA라고 해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미 우리 업무의 거의 대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하늘색 그리고 짙은 파란색이 로봇 자동화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RPA 시장은 연평균 32.2%의 고속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RPA를 도입한 회사에서
업무 정확도나 생산성, 그리고 기존 인력 운영에 대한 유연성 이런 데서 만족도가 거의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러다가 로봇이 인간의 인재를 다 뺏는 거 아닌가? 뭐 19세기 러다이트 운동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RPA의 도입 목적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한테 단순 반복 업무를 물려주고 인간에게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인간의 역량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봇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노동의 숙련도 변화입니다. 인간의 숙련도는 디지털 도구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 되거나 디지털화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업무를 맡게 되는 굉장히 큰 양극화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은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의 명운이 갈리고 있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빼서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76%가 코로나로 실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불안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평생 학습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은 계속 쏟아지고 기존과 전혀 다른 분야가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이 창출되고 이게 또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기존의 한 분야가 아닌 새로운 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받아들인다는 게 평생 학습 능력인 거죠. 이게 필수적인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아까 인더스트리 4.0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의 80%가 지속적으로 종업원을 업 앤 리스킬링 시켜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직원의 81%가 회사가 새로운 교육을 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생 학습, 업 앤 리스킬링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의 교육 방식에서 큰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온라인화, 비대면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요. 네. 이런 것에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교육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에듀테크가 나옵니다. 네. 온라인 교육이 기존의 이러닝에서 에듀테크로 고도화되고 있는 건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홀로나이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에듀테크의 시장의 크기입니다. 2018년 1,520조 원에서 5년 후에는 3,420조, 거의 7년 만에 2배를 넘기게 되네요. 그리고 에듀테크에서 가장 성장하게 될 영역으로 AR과 VR을 꼽은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VR은 손 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콘텐츠 제공 이제 안 한다고 했죠. 네, 그 대신 AR의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의 팀 쿡 역시 AR을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넥스트 빅띵 이라고 해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네. 에듀테크의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에듀테크도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수강자에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이 오래가게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먼저 VR, AR을 통해서 실감화, 교육의 실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옆에서 보는 거죠. 일방적 강의 형태가 아니고 수강자, 강의자, 관리자가 네트워킹돼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게 교육의 효과 측면인 건데 그런 뿐만 아니라 플립 러닝이나 게이미피케이션과 같은 그런 다양한 장치도 같이 보완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지능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육의 가장 특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AI 인공지능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모자란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플러스해서 수업 좀 잘게 쪼개는 방식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리마인딩을 또 시켜주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에듀테크의 역할이 개인에게 굉장히 높은 교육 효과를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융합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교육은 어떤 산업을 하든 간에 모든 산업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산업입니다. 이게 에듀테크의 메가 트렌드고요. 당연히 교육이 기본 산업이다 보니까 그 에듀테크 흐름도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에듀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될 목표는 뭘까요? 이전과는 달라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일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업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을 읽고 6개월 또는 1년 뒤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 네, 제프 베조스는 지금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5년 전에 이미 지금을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됐을 뿐이지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에게 일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로봇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인간이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인간이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나온 결과물을 도출해서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인간만의 영역인데요. 공감력입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 고객이 어떤 부분이 불편해하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기계에는 없죠. 인간은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고객의 경험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는 가장 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건이 향후 인재가 가져야 될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의 구성원이시고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큰 도전을 앞두고 계실 겁니다. 익숙한 그림이죠. 시지프스 신화예요. 흔히 직장인들을 시지프스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시지프스 신화를 가장 좀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은 좀 알베르 까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많아서 다 읽긴 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삶을 필사적으로 불태우고 최대한 많이 살아라. 이것이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전의 원칙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뚫고 최대한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문에만 답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가 과연 종식될까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도 직접 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교담자 입장에선 좋다고 봅니다. 대면, 비대면 교육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코로나가 종식될지 여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교육이 부처님부터 시작이 됐고 그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교육을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면 비대면의 교육 비율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비율을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트랙으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프라인 교육이 좋은 영역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좋은 영역을 구분을 해서
사실은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과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개인 맞춤형, 역량을 향상시키는 우리가 100명의 지원이 있다면 100명의 역량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출발점은 오프라인 교육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온라인 교육은 다 다른 출발점을 인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치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온라인 교육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역량 교육 하시는 회사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온라인 교육 좀 더 많이 주시고 오프라인 교육 대신 이제 소양 교육, 기본 소양이나 뭐 새로운 무엇인가를 전달하거나 직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가지는 교육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더 정확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트랙을 놓고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차이님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정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견기업 교육팀에 있습니다. 사내에서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한다 하나 상부에서 여전히 대면 교육을 선호하십니다. 온라인 교육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입장은 굉장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상부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잘 좀 모르겠어요. 온라인 교육이 성공을 하려면은 사실은 온라인 포맷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별로 다른 역량 수준을 올릴 수 있으려면 개개인별로 맞춤식 콘텐츠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콘텐츠가 충분할까? 우리 업종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래서 온라인 포맷은 개발되겠지만은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장에서 그게 없다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많이 나와 있죠. 유튜브나 뭐 이런 툴, 또 뭐 위 라이브인가요? 예, 이런 툴도 나와 있으니까 이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그 일에 종사하고 계신 시니어분이나 그런 분들이 선임분들이 그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온라인 컨텐츠화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 내에서 그 일을 가장 오래 하시고 그 일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그분이 조금 더 지식을 정리해서 후배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저는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좀 배려 같은 것도 충분히 필요하겠죠. 예, 그런 식의 좀 다양한 뭐 온라인 교육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각 회사별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